수진아, 다음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자. 곧 우리만의 집을 꾸미는 게 어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온 아내의 이름 옆에 차장님이라는 발신자가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늦은 귀가, 낯선 향수, 그리고 화면을 숨기며 미소 짓던 얼굴.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아내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배신의 서막이었죠. 이야기는 언제나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거짓은 결국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냄새를 풍기죠. 늦어진 귀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말 한마디.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강도윤, 42입니다. 서울 판교에 있는 중견 IT 회사에서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이죠. 결혼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크게 다툰 적도, 서로를 원망할 일도 없었기에 제 삶은 그저 무던하고 단단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 윤서진은 39,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연애 시절엔 그 조용함이 오히려 안정감이 됐죠. 결혼 초반까지도 우리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으로 하루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주 작고 미묘한 틈이 우리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늦어지는 귀가가 잦아졌고, 야근이야, 팀 회식이 있었어라는 말이 점점 습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직장인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진 일심 대신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식탁 위에 두던 폰이 이제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화면을 엎어두곤 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다가가면 손끝이 먼저 반응했죠. 그 짧은 순간마다 묘한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설마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출근 전 간단히 하던 화장이 어느새 정교해졌고, 옷장엔 낯선 색의 블라우스와 새 구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향수도 바뀌었죠. 익숙한 향 대신 조금은 진하고 무거운 향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변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조차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결혼 10년이면 서로에게 무뎌질 수도 있지. 아내가 다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좋은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균열은 너무도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출근 준비를 하며 양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잘 신지 않던 검은 양말 한 켤레를 찾으려 옷장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 보는 속옷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 실크, 부드럽고 얇은 천 위로 정교한 자수가 놓인 란제리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취향이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 고요한 새벽, 손끝에 닿은 그 낯선 천의 감촉이 내 심장보다 먼저 현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항상 단순하고 편한 디자인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속옷을 샀을까? 저녁 식탁 위엔 평소처럼 된장국 냄새가 났지만 그날따라 그 향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오늘 옷장에서 새 속옷을 봤는데 언제 산 거야? 서진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선물로 줬어. 그냥 한번 입어봤는데 별로 안 맞아서 버리려고. 말은 가볍게 흘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피하는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불안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녀답지 않게 말이 꼬였고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까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주말이면 엄마 댁 다녀올게.
친구랑 쇼핑 좀 할게 하며 자주 외출했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는 전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제게 미안한 듯 웃으며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은 피곤이 아니라 숨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평소 듣던 소리와는 다른 짧고 낮은 울림. 무심코 시선을 돌리자 화면에 카카오톡 비밀 대화방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정 차장님.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17분. 그 시간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연락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3번이나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물기가 아직 남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았고 그녀는 폰을 집어 들자마자 화면을 열어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알던 서진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기쁜 사람의 표정, 누군가를 떠올릴 때만 나오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제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차장님이 이런 시간에 무슨 일로 연락을 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연스러운 척 대답했습니다. 아, 내일 회의 자료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목덜미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싹튼 의심은 그 어떤 논리로도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걸음, 시선, 말투, 모든 게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낯선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며 가볍게 웃었고 저는 집에 남아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진동음이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낯익은 소리였지만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보니 신발장 위에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깜빡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그 화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면엔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죠. 발신자는 정 차장님. 그리고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서진아, 다음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자. 곧 우리만의 집을 꾸미는 게 어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우리 관계가 발각되면 큰일 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고 손에 쥔 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부정해온 모든 의심이 한꺼번에 현실로 쏟아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 폰 깜빡했네. 혹시 못 봤지?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있었어. 그 말만 겨우 내뱉으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고마워,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밤 9시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았고 눈빛엔 묘한 들뜸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 오랜만에 기분 좀 풀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엔 독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확신을 넘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조심스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화면 가득 채운 메시지들이 제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엔 부끄러움조차 없는 대화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레지던스에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예쁜 곳으로 가자. 남편은 전혀 몰라. 바보 같아. 빨리 이혼하고 우리 둘만의 집을 꾸미자.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쥐어뜯기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둘이 함께 웃는 셀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장면들. 손끝이 떨려 화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마비됐습니다. 정 차장, 그 이름이 처음으로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아내의 상사, 그리고 나를 조용히 짓밟은 남자.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보다 3살 많은 45살이었다. 메시지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니 결혼한 사람이었다.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 내 아내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 양심이란 게 남아있긴 한 걸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지각하겠어. 그녀의 귀찮은 표정에 다시 한번 심장이 식어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정민호 차장하고 무슨 사이야? 그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선이 흔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캡처해둔 대화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이 더러운 짓거리들이 도대체 뭐냐고.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그냥 장난이야. 별 의미 없어.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장난이라니. 그게 장난으로 보였을까?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장난. 호텔에서 만나고 우리 둘이 살자고 하면서 그게 장난이야?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들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래, 맞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뭐라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녀의 얼굴엔 후회도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해방된 사람처럼 담담했다. 나는 그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윤소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열해 넘게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다. 아내는 집에 들어와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아무 말이 없었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상황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드러내야 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 알려야 했다. 그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정민호의 정보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회사 비상연락망 파일 속에 그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가 있었다. 그 남자의 아내 이름은 유지연, 37살. 서울 강동의 한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지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럽고 따뜻했다. 순간 마음이 죄스러워졌다. 이런 상처를 전해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정민호 차장님, 이런 전화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신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내일 오후쯤 괜찮으실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내일 오후 2시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고 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뛰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군가에게 배신의 진실을 전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역삼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고 창가 쪽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얼굴이 참 단정해 보였다.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사람마저 같은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안녕하세요, 유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강도윤 씨시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남편의 동료 배우자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다면 누구라도 불안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민수 아니 정민호 씨와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모습이 꼭 내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다. 휴대폰 속 메시지 캡처, 사진들, 통화 기록. 하나씩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보낸 거예요? 네. 이 번호, 정민호 씨 번호 맞으시죠?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남편 번호예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의 눈물이 터졌다. 처음엔 입술만 떨리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떡해요.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정말 믿었는데. 그 울음소리는 너무도 절실했고 듣는 내내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마냥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진정을 찾아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낮게 물었다. 도윤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건가요? 네.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진 믿음 위에서 겨우 서 있는 듯했다. 그날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갑고 묘하게 맑았다. 서로의 상처가 엇갈린 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각자의 지옥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저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연 씨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거의 2시간을 이야기했죠. 눈물이 마를 때쯤엔 서로의 말이 이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상대를 배려하려 애쓰는 모습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민호 같은 인간이 짓밟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묘한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라서요.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드릴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묘하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분명 다행이었지만 그 만남의 이유가 서로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쓰사렸습니다. 밤이 되자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제 정민호 씨 아내를 만났어. 그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빨리 이혼이나 하자. 그녀는 여전히 뻔뻔했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무너뜨려 놓고도 마치 피해자인 척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10년이야. 이렇게까지 쉽게 끝내야 해. 미안한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뭘 미안해야 해? 당신 같은 재미없는 사람이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민수 씨는 나를 진짜 여자로 대해줬어. 당신은 그냥 동거인 같았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다. 10년의 시간, 수많은 기억, 모든 게 한순간에 짓밟혔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것도 꽤 이름 있는 로펌 소속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변호사 비용조차 정민호가 내주고 있었다. 그때 느낀 분노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모욕이었다. 첫 번째 조정기일,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다. 아내는 법정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재산 분할, 위자료? 내가 받아야 해요.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조정위원들도 당황한 눈치였다. 부인,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 진정하라고요? 내가 이 남자랑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법정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불륜을 저지른 건 자기인데 마치 세상 모든 고통의 피해자가 자기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조정위원 중 한 분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부인이 다른 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잠시 침묵하던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또 입을 열었다. 그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또 한 번 나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사랑받지 못해서 배신했다는 그녀의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해의 범주에 있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안에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감정을 잃었다. 이제 더 이상 대화도 설득도 불가능했다.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연민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정민호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두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도 지연 씨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처음엔 정민호가 끝까지 부인했지만 내가 제공한 대화 기록과 사진 증거를 고자 더는 부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통화 중에 내가 물었다. 지연 씨, 많이 힘드시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힘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은 평생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단어마다 울음이 스며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윤 씨,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수진 씨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겨요. 정말 역겨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진심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연 씨와 살던 시간은 뭐였답니까? 가정을 두고 남의 아내를 만나면서 사랑 운운하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그런 아빠 밑에서 애가 어떻게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자주 공유했다. 때로는 짧은 문자로, 때로는 늦은 밤 통화로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갔다. 혼자였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지연 씨가 있어서 나는 다시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고 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증인석에는 정민호가 앉아 있었고 그와 아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다. 판사님조차 얼굴을 굳히셨다.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아내의 변호사조차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민호에 대한 상간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는 끝까지 감정적으로는 진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불륜일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토록 뻔뻔한 말을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지연 씨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며칠 후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은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내가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산 분할은 6대4 내가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됐다.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승소의 기쁨보다 더 큰 공허함이 남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열해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 웃음, 믿음,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안에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감정을 잃었다. 이제 더 이상 대화도 설득도 불가능했다.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연민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정민호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두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도 지연 씨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처음엔 정민호가 끝까지 부인했지만 내가 제공한 대화 기록과 사진 증거를 고자 더는 부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통화 중에 내가 물었다. 지연 씨, 많이 힘드시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힘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은 평생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단어마다 울음이 스며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윤 씨,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수진 씨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겨요. 정말 역겨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진심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연 씨와 살던 시간은 뭐였답니까? 가정을 두고 남의 아내를 만나면서 사랑 운운하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그런 아빠 밑에서 애가 어떻게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자주 공유했다. 때로는 짧은 문자로, 때로는 늦은 밤 통화로.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갔다. 혼자였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지연 씨가 있어서 나는 다시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고 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증인석에는 정민호가 앉아 있었고 그와 아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다. 판사님조차 얼굴을 굳히셨다.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아내의 변호사조차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민호에 대한 상간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는 끝까지 감정적으로는 진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불륜일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토록 뻔뻔한 말을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지연 씨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며칠 후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은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내가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산 분할은 6대4 내가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됐다.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승소의 기쁨보다 더 큰 공허함이 남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열해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 웃음, 믿음,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나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좋을 때도 있었잖아. 너무 미워하지는 마.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체념과 냉정만 남아있었다. 좋을 때가 있었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렇게 등을 돌리고 문을 닫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혼이 끝난 뒤 처음 몇 달은 허무했다. 집에 들어서면 공기만 가득했고 식탁 위에도 빈 접시 하나뿐이었다. 저녁을 혼자 먹는 시간이 이토록 길고 이토록 소음 없는지 몰랐다. 밤이면 습관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고 혀끝이 움직였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10년 동안 쌓인 일상은 어느새 빈 껍데기가 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과 상처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연 씨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도 비슷한 상실을 겪고 있었고 딸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빠가 왜 없느냐는 아이의 질문 앞에서 지연 씨는 밤새 울음을 삼키며 답을 찾느라 괴로워했다. 나는 그저 옆에서 듣고 작은 손을 잡아주는 것조차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처음엔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했다. 카페의 따스한 조명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보며 깨진 마음을 확인했다. 지연 씨는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울적하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라며 달래주었고 내가 분노할 때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으셨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다독여 주었다. 그 말들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더 깊게 와 닿았다. 시간이 흐르자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다른 결로 흘렀다. 처음에는 같은 상처를 나누는 동지였지만 어느새 그녀의 웃음소리와 작은 행동들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연 씨는 외모뿐 아니라 마음씨가 예뻤다. 사소한 것을 챙기는 손길, 상대의 기분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 불행 속에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초겨울날 지연 씨가 감기로 며칠을 못 견딜 때가 있었다. 딸을 할머니 집에 맡겼다고 하자 나는 마트에서 재료를 사와 달죽을 끓였다. 부엌에 앉아 국자의 손잡이를 잡고 팔을 저을 때 오래간만에 무언가를 돌보는 느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문 앞에 선 나를 보자 지연 씨는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정말 이럴 필요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감사가 가득했다. 나는 손에 들린 뚝배기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끼라도 제대로 드세요. 이것도 누군가 돌봐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었다. 나는 아직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녀도 그랬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스며드는 평온이 있었다. 그 평온은 복수나 증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로 조용히 채워지는 것이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아직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우리는 그녀의 거실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지연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대학 시절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삶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믿으려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혹시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를 짜내어 묻는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었다. 지연 씨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얼굴이 붉어졌다.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역시 그래요.
지연 씨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위로에서 조심스러운 온기로 바뀌어 갔다. 그 감정은 어느새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마침내 마음을 고백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같은 처지라서 끌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혹시 저와 연인으로 지내볼 생각은 없으세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지연 씨는 말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게 대답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깊게 다가왔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지연 씨와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해요. 천천히 시작해도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연인.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함께 걷는 거리에서도 거리를 두었고 서로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하루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녀의 상처를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우리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함께 살기로 했다. 지연 씨의 딸아이도 나를 따랐다. 도윤 삼촌,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그 천진한 목소리가 내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덮었다. 지연 씨는 웃으며 말했다. 삼촌은 요리도 잘하고 정말 좋은 분이야. 그 말에 아이가 해맑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비로소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지연 씨는 전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내가 힘들어하면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고 기쁠 때는 나보다 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초 수진과 정민호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연 씨 동네 학원 근처에서 우리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더군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그들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아, 너 그 여자랑 사귀는 거 사실이야? 목소리부터가 독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버린 남자가 감히.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먼저 배신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이상하다. 너는 정민호랑 살고 나는 지연 씨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간섭.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원래 가정도 지키지 못한 여자야. 너 같은 순진한 남자는 그런 여자한테 다 이용당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지연 씨 욕하지 마. 가정을 무너뜨린 건 박민수가 먼저였잖아. 지연 씨는 피해자야.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웃기지 마. 그런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만 보면 달라붙는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독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지연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민호가 직접 지연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아, 넌 원래 내 여자잖아. 그 남자한테 속지 마. 지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무슨 소리예요. 이제 우린 남이에요. 하지만 정민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에 정이 있었잖아. 그 남자는 그냥 외로워서 널 이용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지연 씨는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를 향해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남자 정말 역겨웠습니다. 더 가관인 건 수진과 정민호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방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연인 관계였고
옛 배우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못 본다는 그들의 뒤틀린 질투심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죠. 수지는 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윤 그 사람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눈 맞았다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온통 독으로 가득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건 자기인데 세상엔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정민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학원 앞까지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아, 나와서 얘기하자. 그 남자한테 속지 마라. 지연 씨는 그날 정말 창피하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하지만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들의 뻔뻔함은 이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의 행복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공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됐습니다. 지연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 다 지나가요.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집요해졌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민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연 씨 학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이었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눈에 띄게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정말 무서워요. 딸아이까지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고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 만나는 남자라는 거짓말을 한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녹취록, 문자, 목격자 진술까지 다 확보하셨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이 열렸을 때 수진과 정민호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둘 다 한결같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진은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그랬어요라며 눈물까지 흘렸고 정민호는 전 아내를 되찾으려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한 뒤 전 배우자들의 새로운 인연을 방해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법정의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결국 판결은 우리의 완승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수진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신적 피해 배상금 500만 원씩을 우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호의 회사에 재판 소식이 퍼졌고 곧바로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다 전 아내를 스토킹하다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었으니 더 이상 관리직에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는 결국 지방 사무소로 좌천됐고 승진 기회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끝난 사람으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죠. 남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데다 이혼 후에는 전 남편의 새 연애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도 미용실에서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지연 씨가 전해주길 결국 수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과 정민호,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조심하자고 했잖아. 수진은 정민호를 몰아세웠고 정민호는 차갑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내가 전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너 같은 사람은 결국 자멸하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만든 불행의 늪에서
끝내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며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이미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둘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야라는 말만 주고받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이라 믿었겠지만 진짜 사랑이었다면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줬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욕망으로 시작된 끝이 보이는 불꽃놀이에 불과했어요. 그 화려함이 사라지고 난이 남은 건 잿빛 후회뿐이었죠. 한편 저희는 달랐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견디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연 씨.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 씨의 딸아이도 이제는 완전히 제 가족이 됐습니다. 도윤 삼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렇게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진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죠. 당당하게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세 사람, 진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지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위로 햇살이 비추고 도윤 씨,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전처와 살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평화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말합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지연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밝게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도윤 씨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딸아이는 이제 저를 아빠처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숙제도 함께 합니다. 그 아이의 웃음 속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그날 제주도의 바닷가를 걸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요.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저도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지연 씨, 우리 모두가 서로의 축복이에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지연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쳐있을 땐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기쁠 땐 그 누구보다 먼저 웃어주는 사람,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요즘 저희는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도윤 씨, 우리 언제쯤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지연 씨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좋아요. 우린 이미 마음으로는 부부잖아요. 그렇게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그 대화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 삼촌이랑 진짜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진의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사건이 저를 진짜 인연에게 이끌었으니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지연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민수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도윤 씨를 못 만났을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연 씨의 맑은 웃음소리, 딸아이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집.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 그건 우리 둘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약속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토록 큰 축복일 줄 예전엔 몰랐어요. 결국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처럼요. 상처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단단해진 관계. 그게 진짜 사랑의 모양이 아닐까요? 반면 수진과 박민수의 관계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불순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갈 수 없었고 결국 서로를 파괴했죠. 그게 그들의 결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지연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겁니다. 배신 속에서도 진짜 인연은 찾아온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 강도윤 씨는 10년을 함께한 아내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같은 상처를 가진 상간남의 아내 한지연 씨를 만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처 윤수진 씨와 상간남 박민수는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습니다.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모든 재판에서 도윤 씨와 지연 씨가 승소.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정의를 인정했습니다. 윤수진과 박민수는 끝내 서로를 탓하며 더 큰 불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 셈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배신과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오늘 사건이 명확히 보여준 진실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셨을까요? 상간남의 아내에게 진실을 알렸을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이혼했을까요? 또 그런 인연에게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실 때문에 거리를 두셨을까요? 오늘의 사건 파일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남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처 속에서도 피어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